사랑해서, 나가면 말하고 나가라고 했냐 안 했냐? 이해해서,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이번 달 생활비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면접? 누가 너 보고 돈 벌어 그래? 말할 수 없었던 폭력, 네 주제에 무슨 일이야 일은. 보이지 않는 야, 너 이 고지서 뭐야? 억압과 통제도 돈 쓸 때마다 나한테 허락받으라고 했지? 가정폭력입니다. 다 널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아유, 우리 이쁜이 들어왔어. 뽀뽀. 담배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지금 말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다룬 그런 광고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가족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은 집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또 한 명은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을 하는 비대칭적인 그런 가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남편은 주로 이제 도구적 역할을 하고, 아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애정과 정서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렇게 가족 구성원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특히 이 남편과 주부를 서로 이렇게 마치 그것이 고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거죠.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양육을 담당하고, 또 이제 가사노동을 하고, 때로는 어떤 집안에서 환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돌봄을 하는 그런 또 이제 예전에 이 주부가 담당하던 역할을 남편이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나누는 이런 일도 이제 많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아까도 이제 이벤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족 실천이라든가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 가족들한테 부여된 그런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 그리고 생일잔치 챙겨주기, 돌잔치 같이 가기, 그리고 아이들 학교 교육 참관하기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혼상제 같은 것을 부부가 같이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지나친 어떤 애정과 집착, 이런 것들에서 유발되는 폭력, 그리고 이제 무관심에서 또 비롯되는 어떤 간접 흡연 같은 이런 폭력 장면도 이제 광고에서 묘사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 아동학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 이런 것들도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을 이렇게 꾸려나가기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라면, 참 혼자 살고 말래, 또 이런 느낌도 들 텐데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고 말래, 이런 느낌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도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 가족을 구성하는 어떤 행복이라든가 그런 보람,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응원하는
뜻에서 제가 좋아하는 잔나비의 노래 한 편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설레이고 참 멋진 일이다. 아주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정말 감성에 쩌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요. 예.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나 한동안 새활짝 피었다 질래. 또 한 번 영원히 그럼에도 내 사랑은 똑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 예,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주저하고 있나요? 결혼이라는 것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지금 사랑을 주저하고 있다면, 자,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자, 열심히 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또 주저하는 그런 또 다른 현상을 말해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랑이라는 것과 액체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 책에도 있는데요. 자, 플라토닉 사랑, 혼동되는 개념이 플라토닉 러브인데요. 전혀 정반대의 뜻이죠. 플라스틱 사랑은 서로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영혼에 와닿지 못하고 어떤 겉모습이라든가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 머무는 그런 사랑을 이제 플라스틱 사랑이라고 하죠. 외형적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이끌리는 이런 사랑보다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친밀감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하나의 가족 구성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액체 사랑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 뭔가 구속감이라든가 속박감, 이런 것이 이제 이 번거로워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끈끈한 관계보다는 그냥 물처럼 조금 느슨한 그런 약간 농도가 얕은 그런 어떤 친밀감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액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비유적으로 이제 책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고 딱딱한 맛을 주는 부분은 생략하고 관계가 부여하는 케이크처럼 달콤한 부분을 소유하고 이 즐기려는 그리고 시식만 하고 말려는 편의주의의 어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액체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물보다 진한 피 같은 사랑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가족의 구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을 제가 권유하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의 어떤 사회학 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 다문화 가정도 있지만 또 LGBT라는 그런 또 용어도 있습니다.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성적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가족 구성, 이런 것도 이제 현대에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겪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결혼이 주는 어떤 그런 책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속박감이 이제 싫어서 또 혼자 사는 비혼족들, 또 그리고 또 이혼의 어떤 그런 빈번함, 이런 것들도 현대 사회의 또 새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교육. 예. 굉장히 우리와 이제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겪고 있는데요. 즉 비대면 시대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대면 교육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저도 이제 또 이제 다른 교육 방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이 그림은 어떤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떤 지역에서 볼 때는, 어떤 나라에서 볼 때는 매우 특별한 그림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소녀들이 이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아주 필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북서부 스왑밸리라는 도시에서 살던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여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다가 총격을 받게 됩니다. 11살 때는 그 나이에 BBC에서 익명의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고, 당시 말랄라가 살던 지역에는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탈레반은 어떤 집단인지 잘 알죠? 여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정부군이 탈레반 정권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이 지역에 진입했을 때 이미 탈레반은 수십 개의 학교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말랄라의 가족들은 갈등을 피해서 잠시 탈출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랄라는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었지만은 이 대중교육을 지지하는 자로 낙인 찍혀서 탈레반의 얼굴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9일 말랄라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친구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는 탈레반 지지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져 있었고 표지판도 없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육군 검문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서자 청년 한 명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랄라는 근무를 하던 탈레반 군인에 의해서 그의 왼쪽 눈과 오른쪽 어깨를 통과하는 이 총상을 입게 됩니다. 자, 관련된 영상을 보면 이때 비극으로부터 말랄라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oday you can see that I'm alive. I can speak. I can see you. I can see everyone. Here they did the operation of my nerve, so after 4 or 5 months my left side of the face would work, inshallah. They thought that the bullet would silence us, but they failed. Nothing changed in my life except this: weakness, fear, and hopelessness died. Strength, power, and courage was born. This is for you. Yeah. Can I read it? Yeah, this is for you. Through this campaign, more girls get to stay at school, avoid getting married early, and acquire necessary skills for their careers. Let us pick up. Let us pick up our books and our pens. They are our most powerful weapons.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Education is the only solution. Education first. Thank you. 연애 참견에 소개된 한 사연입니다. 남자는 자꾸만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여자친구의 집안을 무시하는데요. 그런데 남자, 직접적으로 돈을 보여주기보다는 와인 취향, 악기 연주 능력, 대리석 인테리어 등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중산층임을 과시합니다. 흔히 상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만의 취향을 과시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민들과 구별지으려는 듯한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는데요. 이게 대체 뭘까요? 뭔가를 이용해서 자꾸만 차별화하는 듯한 느낌. 그들은 지금 문화를 통해 구별짓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브루디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상류층이 대대손손 상류층이란 지위를 유지하는지 저마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브루디에는 바로 문화를 통해 계급이 대물림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브루디에는 현대사회에 세 가지 자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경제자본, 연줄, 인맥,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 마지막으로 매너, 예술취향, 학벌 등의 문화자본이 그것입니다. 브루디에는 특히 문화자본에 집중하는데요. 그에 져서 구별짓기에서 상류층들이 다른 계급 사람들을 상류층으로 쉽게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들만의 음악 취향이나 미적 감각, 취미 등을 공유한다고 설명합니다. 졸부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돈, 즉 경제자본이 많다고 해서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비슷한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화자본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문화자본을 통해 은밀하게 계급 간 경계가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경제자본은 돈을 벌어서 쌓으면 축적되고, 사회자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맥을 넓히는 것인데, 문화자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브루디에는 이 문화자본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동안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문화적 취향을 아비투스라고 하는데요. 아비투스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개인의 영구적인 성향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동네에 사는 갑돌이는 클래식을 즐겨 듣고 취미는 승마이며 와인을 자주 마십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클래식 공연을 보러 다녔고 명문 사립학교에서 승마를 배웠으며 주변 친구들이 와인을 자주 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취향이 생겨났죠.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을돌이는 힙합을 좋아하고 농구가 취미이며 힘들 때는 소주를 마십니다. 이 역시 어려서부터 일련의 성장 과정을 거쳐 얻어진 취향이죠. 즉 이것이 둘의 아비투스이며 이 아비투스만으로도 두 사람의 계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비투스가 중요한 이유는 아비투스로 자신의 계급을 드러낼 뿐 아니라 계급을 공고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디에는 문화자본을 통해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등 다른 자본까지도 쉽게 획득하여 상류층의 계급을 더 뚜렷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하는 김 사장님은 골프 모임에서 다른 사장님들과 인맥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업을 확장해 경제자본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리하자면 문화자본은 구별짓기 수단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새로운 자본 획득에도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계급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이 브루디에가 말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이전까지 다른 학자들이 경제자본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최초로 문화적 요소를 이용해 계급 재생산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교육이 수행하는 사회화의 역할, 그리고 이제 문화자본을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 몸 속에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 속에 이렇게 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브루디어의 문화 재생산, 문화 자본 이론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제 문화 자본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또 다른 이제 바로 이제 또 그 제도가 바로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현대인으로서 그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시켜 주고 있고, 또 문화 자본을 또 획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이제 그 사회 가치,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이제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그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광고에서도 끊임없이 그 어떤 자기가 주체적인 어떤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광고는 아이들 힘으로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 엄마가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 해서 아이와 같이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마의 어떤 능력, 엄마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엄마가 굉장히 주도적, 아이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엄마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자꾸 광고가 부추기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실이죠. 자, 자기주도 학습을 이야기하는 광고와 엄마주도 학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광고의 서로 다른 양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C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마찬가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회화를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식 수업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인데요. 자, 언택트 시대의 일반적인 교육 방식은 온라인 강의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용어가 이제 MOOC입니다. MOOC. 예. 어떤 학생은 이것을 구두 브랜드점으로 이해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자,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स, 대량 개방형 온라인 수업을 이제 MOOC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뿐만 아니고 모든 성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수업 방식이 바로 이제 MOOC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비대면 교육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아마 하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해왔던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비대면 교육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비대면 교육에 어떤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면,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교육에서 문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정보 격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이 IT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교육 역량과 그리고 학습 역량이 차이가 많이 이제 더욱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부터는 자, 그런 것을 말해주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착되어 왔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역량을 또 길러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수업, 이 코로나19 시대도 일부 또 이렇게 이제 실험 실습 과목, 실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더 일반화된 모습은 이렇게 이제 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녹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픈 채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교류하고 또 이제 어렵지만 인터랙티브를 하고 그 토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언택 시대에 맞는 그런 학습 방식을 여러분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달라진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이제 변화해 가고 있고 가족 구성원의 어떤 그런 역할은 어떻게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언택 시대의 어떤 그런 수업 학습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극복을 하고 또 적응해야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